자, 2단원이고요. 2단원은 이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2시간 정도 하면 2단원 전체가 이제 끝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모자라든지 아무튼 거의 뭐 이것도 암기에 가까워서 나중에 공부할 때 뭐 여러 번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되풀이해서 본다. 사실 그건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시험 기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복습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2단원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 자, 국토인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우리의 국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뭐 예를 들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애들이 야, 니들 조선은 이게 국민 애들도 좀 후지고 이게 이렇게 잘못한 것도 많아서 식민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그리고 너희 나라는 땅덩이 자체가 힘없는 토끼 모양이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질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기도 하고 뭐 땅덩이도 좀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인식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 지리 정보는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지리랑 관련된 거, 뭐 경제 정보, 뭐 역사 정보하고 지리 정보는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지리 정보냐,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국토와 국토 인식 볼게요. 자, 국토의 의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 강조 표시해 놓은 건 중요해서 강조 표시했다기보다는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여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용하면 안 되고 뭐 자원 같은 거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토라는 걸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번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만 생각하고 이용하면 안 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국토인식은 이러이런 건데 풍수지리 사상이나 고지도 뭐 옛날 책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 우리 첫 번째로 풍수지리 볼게요. 자, 우리 풍수지리가 뭐죠? 풍수지리. 뭐 대충은 알고 있죠? 그냥 명당짜리 찾는 거.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머니들이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대충 40대 중반쯤 됐을 거야.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총회 때 어머니 네 분이 오셨고 당연히 이제 담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제 97년도에 수능을 보고 98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머니들의 표정이 아, 내 친구구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때, 세대 때만 하더라도 지리 전공한다 그러면 풍수지리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어요. 무슨 풍수지리를 대학 가서도 하냐고. 참고로 지리교육과나 지리학과에서 풍수지리를 안 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과학의 영역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과학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래서 풍수지리가 뭐 과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 삶에 꽤 큰 영향을 미치죠. 뭐 집을 살 때도 그 다음에 이거 농담처럼 야 여기 밑에 수맥 흐르는 것 같아. 우리 반 애들 다 이상해.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더라. 볼게요. 자, 그래서 풍수지리의 의의는 산줄기의 흐름을 살핀다. 자, 산줄기는 왜 살피는 걸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상들은 이 땅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봤어요. 땅도. 그리고 사람 몸에 이제 피가 흐르면서, 핏줄을 따라 흐르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노폐물도 이렇게 제거하고. 그 땅도 사람의 피처럼 뭔가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 통로가 산줄기라고 본 거예요. 그런 말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우리 한반도의 기는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발원해가지고 이제 큰 산줄기를 따라 이렇게 흐르다가 남쪽 어딘가에서 이제 뭐 끝난다기보다는 남쪽 어디까지인가 이어져요. 그 남쪽 끝에 해당하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그리고 핏줄도 굵은 핏줄이 있고 가느다란 핏줄이 있는 것처럼 이 산줄기들이 서로 다 이어져 있다.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이제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산줄기의 흐름이나 산의 모양,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명당을 찾는 사상이 풍수지리다. 풍수지리다. 뭐 어렵진 않죠? 자, 참고로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자,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풍수란 말은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래요. 장풍은 바람을 장벽을 친다, 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어떤 바람을 말하는 걸까요? 바람을 막아야 돼. 근데 그 바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막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동양에서는 풍수지리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자, 어느 계절에 부는 바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여름보다는 겨울 바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겨울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겨울에는 바람이 대체로 어디에서 불어온다? 북서풍, 북서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산이 있고 이쪽에다가 집을 짓는 거지. 이제 이런 데가 명당이 되는 거죠. 여름 바람은, 여름에 부는 바람은 오히려 좀 시원하잖아. 오히려 반갑잖아. 근데 겨울에 바람 불어오면 짜증이 확 나잖아요. 힘들고. 자, 그리고 득수는 얻을 득자의 물수예요. 우리가 게임에서 아이템 얻는 거 득템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바람을 막고 물을 얻기 쉬운 곳이 명당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배경을 봤더니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이 결합되었대요. 자, 지모사상은 땅 지자의 어머니 모자예요. 땅에서 모든 게 사실 자라잖아. 그래서 동물도 사는 거고 사람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 땅은 어머니와 같다. 우리의 전통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음향오행설은 뭐 대충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월화수목금 뭐 돌고 돈다.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이제 사상이에요. 우리의 전통 사상과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이 결합된 게 풍수지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풍수지리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뭔가 체계가 잡혔다. 중국의 풍수지리와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와 일본의 풍수지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체계가 있더라. 물론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영양 볼게요. 자, 풍수지리.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풍수. 집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양택. 음양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양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어디다 이렇게 써야 되나. 요새 물론 나는 이제 영화관은 거의 안 가는데 겁이 많아서 이렇게 뭔가 긴장되는 장면 같은 거 잘 못 봐요. 그래서 아무튼 영화관은 거의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소문으로만 듣지. 자, 요새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어쨌든 관람객이 많잖아요. 음택에 관한 걸 거야. 물론 나는 안 봐서 모르겠어. 아마 나 그 영화 보면은 아마 절반쯤은 눈 감고 있을 거예요. 한 절반쯤은 또 귀 막고 있을 거고. 그러려면 뭐 하러 가? 아무튼 이게 나도 영화관에 가는 거 몇 번 시도해봤거든요. 못 가겠더라고. 옆으로 약간만 세자면,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이게 알아가면서 1학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영화관을 갔었어. 근데 봤던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영화야.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앞에 한 15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어떤 되게 치열한. 막 총도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 팔 잘리고 막 이렇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영화를 이렇게 그 초반을 보는데 나는 정말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뭐 같이 갔던 여학생 동기들 걔들은 너무 신나게 보고 있고 나만 귀 막고 눈 감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음택은 죽은 사람의 뇌자리를 찾는 풍수. 자, 그다음에 비보 풍수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 뜻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우리가 자연 환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명당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좌청룡, 우백호. 그런데 좌청룡은 뭔가 기운이 세고 의리의리한데 용다운데 예를 들면 우백호가 뭔가 좀 비리비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사실 드물잖아. 그럴 때 사람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건물을 세운다든지 또는 뭐 이름을 뭐 특별하게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풍수지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이걸 비보풍수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경복궁 가거든 한번 살펴보세요. 자, 경복궁이 우리 조선시대 정궁이잖아.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경복궁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면, 자, 낮에 태양이 있는 곳 반대쪽, 그림자가 지는 곳이 북쪽이야. 그러면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 청와대가 있고요.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라 그래서 꽤 멋진 산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청와대 보여, 경복궁에서. 그리고 임금은 이제 옛날에, 북극성과 같은 존재거든요. 밤하늘에 북극성만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임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임금은 북극성처럼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한 거거든. 됐니?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는 좌청룡 우백호.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더 먼저야. 그래서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있죠. 조선시대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정승들 중에 좌의정이 높을까, 우의정이 높을까? 좌의정이 더 높아요. 물론 영의정이 제일 높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경복궁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 좌청룡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백호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백호, 경복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굉장히 멋있는 산이 딱 들어와요. 눈 바로 앞에. 어떤 산이냐면 인왕산. 혹시 인왕산 본 적 있니? 경복궁 갔다 온 적 있니? 경복궁 갔다 온 적 있죠? 경복궁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인왕산을 실제로 봤다는 얘기야. 바로 옆에 있어. 바로 보여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인지를 못한 거지. 근데 알고 가면 보인다고. 인왕산은 인왕제색도 겸재정선이 그린 그 조선시대 그림 있잖아. 그러니까 관악산의 약간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산이고요. 나름 웅장해. 얘들이 그래 아침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런데 그래 우백호 호랑이는 되게 이제 으리으리한 힘센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경복궁에 가가지고 동쪽 한번 봐보세요. 좌청룡을 찾아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 해당하는 산이 대학로에 가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어요. 낙산공원. 낙산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저게 산이야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되게 완만하고요. 그냥 정말 공원이야 공원. 그냥 언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부실한 거야. 그 조선시대 때 성곽을 쌓고 뭐 사대문과 또 문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 자, 문 이름 정할 때 인의 예지로 지은 건 알고 있죠. 한 글자씩 집어넣었잖아. 자, 그럼 우리가 남대문의 한자 이름이 뭐죠? 충내문. 인의 예지할 때 예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동대문의 한자 이름이 뭐죠? 흥인지문. 얘만 네 글자고요. 인을 상징하는 건데 흥이 무슨 뜻일까? 흥이 난다. 일어난다, 신난다. 여기 낙산이 워낙 기운이 비리비리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운이 너무 이렇게 작으니까 얘 좀 이렇게 북돋으려고 일부러 흥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보풍수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뭘 하면 대학로가 뭘로 유명해? 연극 보러 많이 가. 영화는 영화관은 흔히 여기 아무 데나 사실 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연극이라는 데는 연극은 신림역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마땅히 없을걸? 그러니까 대학로 근처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연극 보러 간 김에 낙산공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여기가 좌청룡에 해당해. 뭐 이렇게 그래. 가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설명충이라고 싫어할 것 같아. 넘어갑시다. 자, 됐죠? 그 다음,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인식.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인식. 자, 고지도는 말 그대로 옛날 지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시대 이전 지도는 뭐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따지지 않고요. 옛날 지도는 조선시대 지도를 말해요. 조선시대. 그런데 이제 지도라고 하는 건, 이게, 오늘날 지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가운데에 있는 세계 지도를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도의 가운데에 쭉 유치하게 그려진 지도를 써.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지도 가운데 뭐가 있죠? 대서양이 있죠. 미국 영화 보다 보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막 걸려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태평양의 가운데가 아니라 대서양의 가운데예요. 그 지도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정말 처박혀 있죠.
어쨌든 지도라고 하는 건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또는 지금은 당연히 지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알았을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일본 애들이 뭐 쳐들어올 건지 말 건지 한참 막 우리끼리 싸우다가 준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일본이 뭐 얼마만큼 넓은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사실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만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조선시대 전기에 주로 제작한 이제 지도의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한 지도의 특징이 서로 좀 다르더라. 자, 이제 이거 체크 좀 해주세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 써놨잖아. 임진왜란. 자, 연도는 몇 년도? 임진왜란 1592년 적읍시다. 1592년 1592 왜? 한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 그 뒤에 있는 병자호란과 함께. 병자호란은 몇 년이에요? 1636년인가 그럴 거야. 자, 1592년 임진왜란. 그러면 1492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게 1492년이에요. 자,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이에요. 그러니까 1392, 1492, 1592 100년 단위니까 묶어서 기억해두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는 이제 조선을 막 건국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통치를 할 건가,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서 어디다 성을 쌓아야 되는지, 만약에 이제 외나라나 아니면 그 오랑캐들 우리 당시에는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올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쨌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선 왕조를 성립한 후에 국가 통치를 위해서 행정 군사 목적으로 지도를 많이 제작했다. 됐죠? 자,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실학 사상이 이제 발달하면서 등장하면서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뭐 지리 지식이나 정보가 더 쌓였을 테니까 더 자세하고 정교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 시대에도 통치 목적으로 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치 목적은 여기에 주된 특징. 이때는 실학이라고 부를 만한 건 사실 이렇게 뚜렷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전기는 통치 목적으로, 그다음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은 실학.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지도는 조선시대 전기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바로 밑에 있죠. 그 다음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지도는 대동여지도, 지구전후도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 보면 또는 기출문제 보면 또는 뒤에 있는 문제 보면 지도 제시하고 특징 물어봐요. 뭐 이름은 외우면 좋겠지만 뭐 굳이 자, 이 중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볼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냥 번역하면 세계 지도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세계지도. 자, 얘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수능에서도 물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중요한 지도거든요. 여러분들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이거 아마 배웠을 거야. 나올걸요? 배웠을걸요? 내가 이제 3년 전까지는 통합사회 수업도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있었거든. 자, 얘는 현재 존재하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 말고 우리 한반도를 그린 지도는 더 오래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세계 지도는 얘가 가장 오래된 거다. 자, 연도 중요해요. 1402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까 1392년이 조선 건국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극초반이야. 조선이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 나라에서 만든 거야.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 자, 당시는 이제 중국 중심 세계잖아.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중국한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거 알려줘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지도를 제작하고 여기가 조선이에요 라고 이제 중국한테 알리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지도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큰 특징 먼저 정리할게요. 지도 가운데에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다. 중화 사상이죠. 뭐 중화 사상 뭐 언제부터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배산임수라는 말과 비슷하게 어쨌든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이건 조선에서 이제 중국한테 당신이 명나라긴 하지만 조선을 알리는 거잖아. 다른 나라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조선은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자, 참고로 얘가 일본이거든요. 실제 크기는 한반도보다 일본이 훨씬 커. 근데 이건 조선 사람들이 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선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자긍심이 반영돼 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 뭐 소중화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명국이다.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만주에 사는 그런 애들보다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은 표현되어 있는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당연하죠. 아메리카가 처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도착한 게 아메리카에 도착한 게 1492년이니까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태평양을 넘어가진 않았고 그래서 이쪽에 아메리카 같은 건 없더라. 오세아니아도 없더라.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지도 보고 설명한 다음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봅시다. 자, 이게 한반도라는 건 알겠죠? 그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 남쪽 지역은 꽤 정교한 데에 비해서 이쪽 북쪽 지역은 모양도 좀 일그러져 있고요. 자세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 별로 안 살고 잘 몰랐으니까. 개마고원. 뭐, 그리고 뭐, 얼마나 중요했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중요한 거지, 당시에는. 어쨌든 북쪽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진 않더라. 그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도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나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요. 중화사상. 자, 참고로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명나라 이전, 중국 왕조가 무슨 왕조죠? 명 이전에. 무슨 나라야? 원나라. 원나라 누가 어느 민족이 세웠어? 몽골. 징기스칸. 물론 징기스칸이 원나라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나라는 그러니까 그 몽골 애들은 과거에 유럽까지 쳐들어갔잖아요. 혹시 아니? 자, 우리가 게임에 나오는 오크족들 있잖아. 아니,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오크라고도 물론 하지만 게임 캐릭터 중에 오크 있잖아요. 오크족. 유럽 애들이 보기에 당시 몽골 애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몽골의 그 영향으로 탄생한 어떤 그 이야기, 그런 캐릭터가 오크예요. 그러니까 당시 몽골 사람들, 원나라 사람들은 유럽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마르코 폴로.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오늘날.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자, 마르코 폴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오늘날. 베네치아, 이탈리아. 왕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계 지도에 유럽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지금 뜸을 들인 거지. 있는데 모양이나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을까? 부정확할까? 부정확할 뿐인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끝에 가면 유럽이에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여기가. 자, 모양 보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날 지도랑 많이 달라. 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봤겠니 사실은 이렇게 중국에 있던 지리 지식 이렇게 귀동량으로 듣고 제작한 거지. 여기 지중해고요. 여기 끝에 이게 아프리카예요. 이게 아프리카예요. 자, 여기가 유럽이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여기에 유럽이 있냐 없냐 정도만 물어봐요. 혹시 물어보더라도. 일단 모양이 부정확하잖아. 됐어?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고요. 여기가 인도고요. 이쪽이 동남아시아 쪽이고요.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당시 사람들도 유럽, 아프리카 어쨌든 알고 있었더라. 자, 일반 백성 말고 위정자들, 뭐 왕이나 여기 대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대동여지도 넘어가기 전에 지구 전후도 살펴볼게요. 지구 전후도.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한 세계지도. 그 다음 지구 전후도는 1834년이니까 조선시대 후기죠. 후기에 제작한 대표적인 세계지도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지구 전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장짜리 지도예요. 자, 이거 붙어 있는 거 아니다. 그냥 2개 나란히 놓은 거다. 자, 지구는 입체 9예요. 이쪽에서 본 게 지구 전, 지구의 앞모습. 이쪽에서 본 걸 지구의 후, 뒷모습. 지구 앞뒤 2장짜리 지도더라. 됐죠? 자,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이제 세계를 이렇게 평평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중국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라고 하는 건, 자, 구의 표면에는 중심이 있다, 없다? 자, 평면일 때는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중국을 여기다 그렸어. 근데 지구가 이제 구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 구를 보면 이 표면에는 중심이 있어, 없어? 뭐 여기나 그냥 지구 구의 표면 똑같은 거잖아. 이해되니? 야, 축구공 표면에 중심이 어디 있어? 물론 이렇게 우기면 뭐 할 말은 없긴 해. 그 회사에 마크 찍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는 바람 넣는 그 구멍이 있는 곳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마는, 구의 표면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그런 거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유럽에 지리 지식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실학자가 제작한 세계 지도인데, 지구가 구체라는 걸 알고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중심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중심 자체가 없구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거죠.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돼요. 됐니?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자, 그리고 지도를 봤더니 뭐 짧게만 보이는 대로 설명할게요. 자, 수많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어요. 위선, 경선. 위선, 경선 자체가 구체인 지구에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개념이야. 지도에 위도, 경도, 위선, 경선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뭐 그 정도만. 자, 그리고 봤더니 여기 아프리카, 유럽, 여기 아시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우리나라,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보다 더 정교하고요. 더 넓은 지역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당시 우리나라 실학자들 아메리카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됐어요? 네. 뭐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천하도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일찍 마칠게요. 천하도 봅시다. 천하도. 자, 천상, 천하, 유화, 독존. 되게 재수없는 말이긴 한데, 천하는 이제 세상을 뜻하는 그냥 어떤 뭐 관용어? 그쵸? 동양에서는 천하라 그러면 인간이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 천상은 뭐 옥황상제? 뭐 그런 그들 세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천하도도 그냥 글자 그대로 세계 지도인 거예요. 세계 지도.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포인트는 민간이에요. 민간에서 제작하고 유통된 관념적인 세계 지도다. 자, 나라에서 통치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민간, 그냥 일반 백성들이 심심해서 만든, 그려본 세계 지도더라. 자, 그래서 관념적인 세계 지도라고 나오는데요. 관념은 좀 어려운 한자말인데,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 컨셉, 이게 관념이에요. 상상한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에 보면 상상해서 그린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세상도 있지만. 그래서 관념적인 세계 지도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지도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우리가 서양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라고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 그 보면 이제 걸리버가 여행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뭐 소인국에 가고 거인국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수많은 나라가 나와. 거기가 끝이 아니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동양에도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도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산해경.
그 책에 보면 이게 뭐 상상 속의 동물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디에 갔더니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머리가 셋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더라. 어디에 갔더니 온몸에 털이 가득 나 있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뭐 그 바바리안 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도 있더라. 이제 그런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서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다. 그냥 걸리버 여행기에 바탕을 두고. 그러면 걸리버가 사는 실제 나라는 당연히 그렸겠죠. 그리고 걸리버가 방문했던, 갔었던 소인국, 뭐 거인국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상상해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천하도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이제 정리할게요. 자, 지도의 중앙에 중국을 배치했다. 자, 조선시대 백성들이야. 중국 있었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아무리 백성이라 하더라도. 천자라고 하면서. 그럼 당연히 중국을 지도의 가운데에 표현했겠죠. 중화사상.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부터 뭐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천원 지방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천원 지방에다가 뭐 강조 표시 좀 해드릴게요. 강조.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땅 짓자. 땅은 방은 네모나탄 뜻이에요. 네모방이에요. 자, 우리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이거든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하늘은 둥글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땅은 네모나타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면은요. 중국을 표현했는데 네모나잖아. 네모나잖아요. 이게 바로 천원 지방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천하도에는 그게 어떻게 담겨 있냐면은요. 지도 보고 이제 마무리 좀 지을게. 가운데쯤에 있는 이 네모난한 땅덩어리. 이게 지방. 세계는 네모나다. 그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이 모양은 둥그렇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 지방이고요. 자, 이거 다 없애고 모양만 놓고 보면은 조선시대 뭐 상평통보 같은 엽전 모양이죠. 엽전도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엽전 제일 쉽게 만들려면 그냥 동그랗게 만들고요. 동전처럼. 그 다음에 꽤 가지고 다니려면 그냥 구멍 동그랗게 만드는 게 제일 쉬워. 근데 굳이 가운데에 구멍을 네모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배웠니? 네. 기억나니? 네. 물론 안 배웠을 수도 있어. 뭐 내가 뭐 수업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상들이 뭐 그냥 뭐 대충 뭔가 만들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천원 지방 사상이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글자를 가운데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지금 중국이라고 써 있어요. 자, 글자는 중요하지 않고 가운데는 이제 실제 세상인 거야. 조선시대 백성이 그렸으니까 가운데 부분에 중국이 있으면 여기쯤에 조선이 있겠죠. 여기에 외나라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있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야. 임진왜란 후니까. 그래서 조선, 일본, 중국 가운데쯤에 이렇게 네모나게 퉁쳐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둘레로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건너는 아까 말했던 그 상상 속의 나라들이 여기에 잔뜩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 속의 대륙 너머에는 또 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냥 상상해서 이게 그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천하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끝.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 자, 혹시 질문?